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너무 오랜만이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주 보실게요.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워낙 바쁘셔가지고. 이게 사실 김민석 기자님의 글과 이야기는 많은 이제 이른바 밀떡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밀리터리 덕후 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들도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밀떡과 방산 투자자 그리고 방산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그 밑에 중간 어디쯤에 있고 송일아 기자가 아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여성의 눈높이에서도 네. 이제 군대 안 갔다 하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 같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선은 2025년에 방산 수출이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한 150억 달러? 네, 맞습니다. 이 방산 수출 금액이라는 거는 그 해에 수주받은 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수출 기준에 따라서 사실 좀 고무줄처럼 바뀌긴 하는데 네. 1월 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작년 방산 수출 수주 금액이 152억 달러이다. 약 하나로 22조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비교를 하자면 2024년의 방산 수출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95억 달러였거든요. 어. 그래서 24년 대비 25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지만 최고 기록, 그러니까 2022년에 173억 달러가 우리가 방산 수출 최고 기록이고 그때 폴란드 대박이라고 하는 전차와 그 다음에 장갑차, 그 다음에 자주포 수출 패키지가 한 번에 되면서 이렇게 터졌는데 그래서 역대 최고점을 찍진 않았지만 지난해 대비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년 95억 달러 대비 152억 달러면 엄청 늘어난 건데 네, 22년 173억 달러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워낙 많이 수출해서. 네, 그때 이제 사실 요런 이제 좀 뒷이야기 하긴 그렇고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방산 수출 조건을 할 때 당연히 방산 수출에서 할 때 무기는 한 번 쓰면 한 30년 정도 쓰고 그 구매 금액도 엄청 그렇게 분할해서 주는데 이 금액 같은 거에서도 사실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가지고 예. 연부액이라든가 아니면 매년 내는 납부액 계약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 간 계약이 있을 때 특히 이런 게 많은데 또 네네. 민간 기업끼리 계약할 때는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계약이지만 정부랑 정부 사이에 막 그 정상끼리 악수하고 이런 방산 계약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런 정치적 고려가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언제 회계연도로 인식을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예, 땡겼다 그렇죠. 밀었다. 예, 돈을 언제 보내줄 것인가. 예, 이런 하기사 것도. 요거는 그 정권마다 우리 정권에서 따낸 거다. 또 이번에도 그 대통령 비서실 뭐 이런 데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몇십 %가 이번 정부 들어서 한 거다. 그래서 정치인들 하여튼 숟가락 그렇죠. 많이 이제 서로의 올리니까. 공을 그치. 이제 내세우기 내 위해서. 공이다. 예. 그리고 이제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지 않습니까? 어. 늘공분들도 여기에서 아주 세밀하게 좀 정치적인 고려를 좀 하시는데 아무래도 방산이라는 게 정부 간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쵸.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계약 이거도 숫자는 그쵸. 계약 금액이 바뀌기도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깎아달라 하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깎아줘요 그럼? 그런 경우가 존재하고 보통 계약 같은 경우에는 방산 계약의 특이한 점은 이제 절충 구매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 간 계약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탁 계약 같은 것도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해 가지고 백화점에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그 미국한테 우리가 무기를 살 때는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FMS라 해서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사요. 그리고 연준에 대한민국 정부 계좌에 그 국채를 넣어놔요. 예. 그거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서 무기를 산 다음에 이 국채 산 만큼 돈을 그 무기를 사가 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비행기를 10대 살 걸 11대 사기도 하고 예. 12대 살 걸 11대 사기도 하고 요런 우선은 총액 계약으로 해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간 계약도 돈을 언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지어준다 하면 우리가 그쪽한테 줘야 될 거 있고 받아야 될 거 있잖아요. 요 계산도 조금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뒷부분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무기를 사주는 대신에 그 나라에 어떤 물건을 사줄지 이렇게 절충 구매라 해가지고 우리가 판 만큼 사는 제도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절충 구매로 뭔가 많이 받았는데 반해서 예.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무기를 팔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더 퍼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 상대방한테 네. 공장을 그쵸, 건설하거나 그쵸. 물건을 사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 거 사주니까 우리 것도 좀 팔아줘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게 주고받고. 일반 분들의 상식이 좀 벗어난 게 있는데 주고받는 비율이 어떤 데는 100% 혹은 100%가 넘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남는 장사가 방위사업이라는 거죠. 아 30년 뭐 이렇게 무기체계 쓰니까. 예, 그래서 무기 구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예, 때 예. 자동차 유지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집 관리비랑은 약간 다른 게 고장이 나고 고칠 때 수리 비용 들지 않습니까? 네. 구매 비용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정비 비용이랍니다. 오. 이 때문에 작년에 한번 조선주가 핫했던 주제 중에 하나 MRO, 그쵸.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리 음. 주목받게 된 게 이게 수리 유지 보수에 들어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아,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예를 들어서 무기 구매하면은 현찰이 오가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넣어놓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제 보관하고 있던 걸로도 예. 전문용어로 퉁칠 수도 있다는 네. 거.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무기 거래에서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예. 수출금융이라는 제도를 네. 좀 많이 씁니다. 어. 이게 다른 산업에도 쓰긴 쓰는데 아무래도 중화공업인데 특히 방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무기를 팔 때 대금을 대한민국 정부 수출금융 혹은 대한민국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주주나 밀리터리 매니아가 아니시고 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 그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데 돈도 우리가 대출해주면 남는 게 뭐 있냐 아니면 이제 이득이 퍼주기 없다 이렇게 아니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다 오해고 다 그래도 남는 게 무기 거래라서 요런 미찌는 장사 같은 거래가 일반적인 많아요. 상식이랑은 그쵸. 약간 좀 다르네요. 근데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자 수익을 또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수출해서 이 숙제가 있는데 그 이자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직하게 그 수출 국가의 신용도를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네.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나라가 신용도가 A-면 실제 대출 금리는 A++로 주라. 뭐 몇 단계 올려서 주라. 그러니까 깎아서 이자까지 싸게. 싸게 주자. 이런 것까지 법으로 정해진 나라도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요? 예. 그게 다 남는 게 많으니까 일단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와. 아, 그러니까 자기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전차 이렇게 살 거 있는데 걔네가 돈도 많이 빌려주고 싼 금리로 돈 캐피탈 많이 땡겨주는 애들 거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가이드를 주는 거네요. 예. 그런 것들이 어. 그래서 이제 방산주라든가 주식 관점에서 돈 관점에서 봤을 때 방산주 뭐가 남냐 뭐 수주가 되냐 안 되냐 요거 때문에 그 대형 방위사업주 제가 특정 업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형 방위사업주 그 게시판에 보면 네네네. 남는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오시는 아. 분들 있어요.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남는다. 그런 그럼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현대차 살 때 현대캐피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캐피탈 네. 싸게 해주시면 현대차 살게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쌍용차 살 거 이런 식으로. 오, 재밌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아직 2022년 수출 실적 회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또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고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세계 점유율 6% 이상 세계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4년밖에 안 남았네. 네.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달성 가능하고요. 하지만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건 이제 프라빌리티를 이야기를 하자면 가능성을 보자면 저는 4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40%. 그런데 저보다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예. 우리 방산 수출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음. 그 중에서 정말 높은 분이 있어요. 제가 직위는 오픈을 못 하는데 네. 높은 분이 사석에서 야 누가 방산 수출 사이 목표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농담을 하시거든요. 지금 한 몇 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7위에서 9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위가 되려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을 제쳐야 되고 쟁쟁하네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제쳤고 터키와 그다음에 이탈리아 요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뒤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방산 수출 국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지금 무기가 터진 게 너무 많아서 기존 수출 물량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생텀 그러니까 제재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미국이랑 대사관이 있거나 웬만하면 미국과 교류한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제 무기 살 생각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는 제껴놓고 네. 근데 또 뭐 프랑스 이런 데도 넘어서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4위라고 하는 목표는 미국, 중국, 프랑스 다음의 4위. 러시아가 이제 내려갈 거니까. 옛날에 초기에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 이렇게 4위로 했는데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중프 그리고 네. 코리아. 네. 요게 사실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역공도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라서 2026년은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이 4강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상 올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네, 딴 건 아니고 이게 공약 사항이잖아요. 사실 정부에 그렇죠. 올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지 못하면 남는 3년 안에 만회하기가 좀 어떻게 해서든지 네. 올해 수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산 수출이라는 게 아까 전에 쓰는 기간이 매우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거 고르는 것도 굉장히 깁니다. 10년 동안 무기를 고르는 것도 있어요. 아, 뭐 살지를? 네. 뭐 그렇게 10년 후에 오랫동안- 더 그러면 신제품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하면 또 성능 개량 사업을 또 해야 되죠. 네. 요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대한민국이 페루에 예. KF21 보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페루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지금 2014년부터 계속 뭘 살지 연구를 하고 업체들한테 야 견적서 줘봐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KF21이 이렇게 진입해서 아 우리도 좀 후보에 끼워줘라 이렇게 했는데 페루 정부가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 자료라든가 협상 내용이 앞에 우리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협상을 하고 몇 자료도 년이 아니라 많고 12년 동안 예.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거의 그랬는데 2014년부터니까. 너희가 갑자기 끼어들어봤자 이게 형평성이 안 되고 사실 어. 들어와도 선정이 안 될 거다. 자료를 많이 줘야 되고 이럴 건데 네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진출이 안 됐다가 다른 방식으로 협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많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하고 매우 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물론 전투기도 그렇고 모든 무기 체계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고 최신식이 사실은 또 좋은 거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십몇 년 전부터 검토해 왔던 거를 사면은 너무 구닥다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전 세계의 모든 무기가 사실은 최신 무기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그 탑건 2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탑건 1이 아닙니다. 탑건 2에 나오는 비행기가 1980년대생.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미국산 전투기 F-16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직도 최신의 전투기로 이야기되는데 그 F-16 전투기가 첫 비행한 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됐습니다. 그래도 와. 최신형인 거예요. 예?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계속 방사는- 해야 되는데 같은 F-16인데 개량을 전장에는 계속. 계속 개량이 되는 거죠. 레이더 바꾸고 모두 바꾸고 이렇게. 예, 그리고 그 기간도 너무 길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 하는 F-22 랩터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쵸, 그쵸. 나오곤 한데 그것도 세계 최고인데 이제 벌써 나온 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세계 최고를 지킨 거예요. 랩터가 예. 무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가는 거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30년 동안 가요. 스테디셀러 가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치프 엔지니어, 치프 에디터,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신 설계자분들은 1990년대 IMF 시기에 F-16이라는 비행기 면허 생산으로 들어왔다가 T-50이라는 초음속 훈련기 만들고 KF-21까지 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만들고. 라이프 사이클이 3개인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 지나면 거의 부장급이나 본부장급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너무 됩니다. 좋은데요? 신입사원이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라는 네. 거고 또 판매하는 이제 K방산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막 시작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2030년 농사는 26년에 뿌리는 씨앗으로 사실상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절반 정도는 결정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절반이요? 거의 절반. 정도. 2030년에 어떤 마케팅이라든- 수출 금액이요? 네,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든 수출 금액이 아니라 이제 4위가 될 건지. 예, 예. 네. 수주 금액의 그 수주 기준. 예상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협상을 좀 지나고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제 거의 이거는 파토가 난지 이 판단하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 몇 년 걸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전 다른 채널에 출연할 때도 사실 약간 이제 매니아들 상대니까 올해 반드시 수출됩니다. 이런데 해외 넘어가서 이제 김민석 거짓말쟁이다 이러는데 사실 방산 수출에서 수출 승인과 실패 결정하는 게 한 1, 2년 정도 오차나는 거는 흔한 일이라서 네. 아, 이 타임 스케일이 좀 일반인분과 제가 안 맞는 그렇죠. 게 있어요. 또 10년짜리니까 예. 그 앞뒤로 1, 2년은 뭐 그냥 1년짜리 계획이 한두 달 앞뒤로 맞습니다. 달라지는 약간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와, 예. 이게 시계열이 다르네요. 절반이 결정됐다는 거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뭔가 시그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절반 정도 이제 결정됐다는 걸 제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해외 취재를 하거나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방산이라든가 무기 체계가 관심이 있다. 요거 사고 싶다. 이런 것들 종합해 보니까 그 제가 300억 달러가 목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관점에서 거의 최소한 100억 달러 이상의 올해는 이제 확정된 계약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평가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나온 분들이 있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부적인 그 무기 체계 이야기는 뒷부분에 더 한번 네,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을 거고 모든 방산 전문가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 투자 이야기할 때도 나오는 건데 과연 러우 전쟁이 끝나면 K방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종전도 쉬운 게 아니고 협상만 지금 뭐 몇 년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K방산의 경쟁력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너 어떻게 보세요? 경쟁력이 유지가 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기고, 방산 수요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이 끝날 때 방산 수요가 오히려 더 폭발합니다. 오, 전쟁 왜요? 중이 아니라요? 네. 왜요?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익숙해지시겠지만 아마 이제 2001년부터 테러의 전쟁, 그러니까 뭐 이라크, 아프간 전쟁, 요때 좀 네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9.11 이후에. 네, 그때 방위사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을 오래 했는데. 왜냐? 운영 유지,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R&D 비용이 거의 줄어들어서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파워게임에서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러의 전쟁 중에 미국이 국방비를 늘리기 어려워서 전쟁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R&D 비용을 못해서 신무기들이 많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신무기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틈 타서 이제 중국산 무기들이 신무기가 나오고, 한국도 그 와중에 이제 좀 방위산업이나 연구개발을 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유럽 방산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단 그거를 자신들의 국방비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를 한 걸로 돌려지는 거, 그 다음에 R&D 투자 이게 늘어난 거 하나 있고, 우크라이나 자체나 지금 러시아 자체도 휴전 이야기 나오는 거 모든 내용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휴전이 아니고 그냥 2차전 준비하는 쉬는 시간입니다. 전혀 양자가,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양자가 휴전이 됐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거나 의사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맺고 유럽과 러시아가 평화롭게 된다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진짜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쉬는 시간, 그러니까 러시아의 피해를 복구해가지고 2차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거나 다른 유럽을 침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휴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휴전을 해서 영원히 유럽과 러시아가 이제 사이좋게 지낸다 이러면 벌써 그런 희망이 있을 거면 벌써 휴전 협상이 될 건데, 요렇게 쉬는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 상대방한테, 요런 이견이 많기 때문에 러우 전쟁을 종결이 되면 이제 방산주가 내려간다. 이것은 방산주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 규모에서 방위산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방위산업 기준에서는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방위산,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직전에 출연했을 때도 대한민국 방위산업 장점이 납기,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가성비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납기가 정말 우리가 장점으로 했는데, 요 납기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은 그렇죠. 또 우리 설비 투자가 이제 가동률이 높다. 요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럽 방위사업이 가동률이 낮았어요. 왜 낮았냐? 유럽의 방산 수요가 적으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우리나라는 1년에 180대 만들 라이를 뭐 독일은 1년에 한 5대, 6대 만들고 이렇게 놀려뒀던 건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지원이 그만두고 이제 다시 비충을 해야 되면 방위사업 설비 자체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방위사업의 성장세가 아주 빨라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말 큰 관건입니다.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네, 맞습니다. 요게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뭐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딴 데 제가 기사 안 하고 하는 그 약간 후일담 같은 건데, 네네네네. 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이나 이런 거 가셨을 때 이제 유럽의 모국가 총리한테 반농담으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야, 우리가 맨날 싸우는데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동업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농담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뼈 있는 농담이거든요. 유럽 방위사업이 지금 제가 부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 방위사업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 방위사업 부활을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에야만 유럽 방위사업, 뭐 라인메탈이라든가 지금 주가가 높은 유럽의 방위사업체들이 뭐 설비도 많고 공장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서 부활을 시킬 때 그 설비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일이고, 대규모 라인을 지금 돌려본 유럽 방산업체들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있다. 그래서 유럽 방산업체랑 한국 방산업체가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거나, 그 협력이라는 건 공동개발일 수도 있고 협력사 구축일 수도 있고,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유럽에 우리가 유럽화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베트남이나 해외 생산 기지가 있든, 예.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하면
요게 이제 유럽 방위 사업이 진출을 우리가 K 방산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K2, K9을 그런 유럽 업체들이 만들거나 네, 아니면 유럽 업체들의 생산물을 거기 라인이 부족하면 창원에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이제만 아이디어 차원이겠으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상이에요? 네, 요것은 제가 이제 공개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슨 뭐 소식 예. 보면 유럽 사무소 개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그게 정말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을 때 그럼 무슨 프로젝트가 합니까 하면 그 무슨 프로젝트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입을 닫으시고 이게 입을 닫으시고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 언론에서 이런 게 확인한 바로는 그 단순히 유럽 그 방산업체랑 협력 MOU를 맺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생산에 대해서 부품 같은 거 그러니까 유럽에 없는 부품을 우리가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활발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유럽 사무소가 영업 마케팅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연구 개발까지 네. 굉장히 많이 앞서가는 거네요. 네, 진행을 이런 하는 것 거군요.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공개 보도가 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회사 소식 검색하거나 이제 소식을 이제 산업적으로 바라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유럽 사무소 개소식을 보더라도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아까 뭐 2021년, 22년 폴란드 모먼트 이야기를 네. 좀 해주셨습니다만 참 폴란드가 고마운 나라기는 해요. 뭐 맞습니다. K2, K9, 뭐 FA50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가고 있으니까 22년부터 한 누적 한 30조 원 네, 맞습니다. 사왔다고요. 근데 또 이게 참 고마운 존재이긴 하나 너무 폴란드에만 치중된 것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고 사실 폴란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K방산의 모든 거점이 폴란드가 되길 사실 원해요. 생산까지요? 예, 현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또 폴란드 쪽에도 있거든요. 이야기해보면 K방산의 모든 무기를 유럽에 팔 때 폴란드에서 생산해가지고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전지처럼.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폴란드만 우리가 K방산을 거점으로 가진 것은 아니고 또 하나의 거점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로템이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준비해서 폴란드 버전 K2 전차라고 할 수 있는 K2 PL을 생산하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공장, 그 다음에 장갑차 공장을 지금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루마니아, 그 다음에 폴란드란 두 축으로 유럽 진출을 교두보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근데 방위 산업의 특징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재 공장 지어주지 마라, 기술 이전 해주지 마라, 걔네가 다 빼먹는다. 또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이 워낙 그 방위산업 역사를 보면 그 몰래 빼먹고 약간 옆에서 보면 카피하고 이런 것들이 어깨너머를 있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최초에 시작했던 방위사업 산업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한 사업이 번개 사업인데 미국의 소총을 도면 없이 그냥 분해를 해서 청계천에서 분해를 해서 만들고 시작이었네요, 한국이.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아저씨들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딱 그러고 지금은 대한민국 K2 소총이라 해서 한국산 소총을 쓰는데 그 전에 M16 소총이라고 해서 미국산 소총을 라이센스 생산했는데 그것도 사실 허가된 라이센스 물량 그러니까 면허 생산이라는 거는 몇 정을 얼마 하고 개런티를 노열티를 얼마나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안 지키고 이제 원래는 만정 만들겠다 했는데 2만 정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다가 걸려서 이제 그 라이센스 준 회사가 항의도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건너서 그러니까 그 곁눈질로 보면서 이제 방산의 실력을 키워왔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게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가 폴란드 수출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폴란드보다 먼저 수출한 국가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그 주인공인데 K2 전차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과 이제 구동계 문제를 좀 우리나라가 좀 도입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좀 지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튀르키예가 기술 수출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튀르키예 전차를 만듭니다. 이 기술 수출이라는 건 뭐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제품으로 해서 받았는데 튀르키예는 전차를 만들 기술을 이전해줘. 그 돈을 얼마씩 쳐줄게. 이렇게 하면서 겉은 이제 알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알타이 민간인이 전차. 보시거나 일반인이 보시면 전혀 K2 전차랑 생긴 게 완전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달라요. 근데 속에 있는 기술은 전부 다 한국 기술로 제작된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튀르키예 국산 전차라고 홍보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튀르키예한테 기술을 다 이전해 줬으니까 튀르키예 전차랑 한국 전차가 경쟁을 할 것이다.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워줬다. 맞아. 그런 비판들 댓글에 많이 달려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소부장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알타이 전차를 튀르키예가 만들어서 수출한다 해도 한국산 부품을 계속해서 사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튀르키예가 독자적인 이런 부품을 만들려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입을 하고 이런 게 지금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의 이익이 대한민국도 방위사업의 특징입니다. K2 전차를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K2 전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하철도 네네네. 지하철이나 이제 고속철도 같이 그쵸, 그 만드는 회사죠. 공장이 같이 있는데 그 옆에는 어떤 공장이 있냐? 유이아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 기아 계열사인데 네. K2 전차의 대포를 만든 공장이 있고 그 옆에 가면 S&T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K2 전차의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K2 전차의 조준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조립을 할 때 뭐 운송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급하게 뭐 만들 때 구하기도 쉽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기 쉬운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만드냐? 우리 K2 전차의 라이벌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도 가져가고 뭐 이탈리아도 가져가고 사실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경쟁자인데 네. 그 탱크 하나를 만드는데 7개 이상의 공장이 유럽 내부에 다 있고 7개 그 공장이 국적이 다 달라요. 여기저기. 예, 뭐 하나 흩어져 문제 있습니다. 생기면은 저쪽 가서 타임존이 계속 바뀌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예요. 경남 창원에서 다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무기를 수입할 때도 어. 뭐 무기를 한번 고쳐주세요 할 때 수리 우속 오는 게 최대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4년이요? 예, 수리가. 네. 부품이 오는 때까지. 아니, 4년이면 웬만한 걸 새로 몇 개씩 만드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방사는 엄청나게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특징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 별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군 생활을 창원에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창원에 보면 이제 뭐 방공포 이런 것도 정말 많고 그 방산 업체들 제가 거의 향토사단에서 운전병 했는데 많이 다녀봤거든요. 훌륭한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맘만 먹으면 뭐 다 만들잖아. 거의 다 만들고 있어요. 다 있어. 네. 다 있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야. 방위 사업이 직접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원래는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만든 건데 지금 21세기 전쟁이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재래식 전쟁에 가까워지니까 약간 복고가 다시 왔다고 해야 될까요? 레트로?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유행이 레트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 레트로 거죠. 스타일이네요. 방사는 맞습니다. 레트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또 그 유럽 지역 하면은 역시 그 K2 전차나 K9 자주포에 관심 제일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게 제일 큰 시장입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방산 세계 4위 올라갈 때도? 네, 지금 현재로서 유럽 시장은 이제 항공기라든가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한국의 수요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방산 기술력을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왔을 때 제일 높은 게 육군이고 이게 전 세계 최고 대비 거의가 저희 95% 이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평가를 하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85%,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 미국이라든가 방산 선진국 대비 우리가 가진 기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비중도 사실 지상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FA50 팔고 이런 것도 있지만 추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지상 장비 쪽 수요가 좀 많아요. 특히 에스토니아가 얼마 전에 천무 5천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스웨덴, 핀란드가 K9 자주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거나 한 대 좀 빌려다서 테스트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소식이 있었는데 지상무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그 유럽 방산이라든가 미국 방산 대비 가성비, 납기에서 거의 넘어올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이런 그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유럽 쪽은 육군이 좀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역시 육군 지상 전력으로. 네.